오래된 공업지대의 구석,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작은 정비소 안에는 기름과 금속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강민주는 낡은 작업등 아래에서 육중한 자동차 엔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투박한 손은 수많은 흠집과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만 부품을 다루는 움직임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섬세했다. 그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채 오직 기계가 내는 순수한 소리에만 집중했다. 복잡하게 얽힌 배선과 차가운 강철 덩어리들은 그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명확하고 정직한 대화 상대였다. 이 정비소는 그의 세계이자 요새였다. 몇 년 전 그는 모든 과거를 등지고 이곳에 정착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말이 없는 그를 그저 실력 좋은 괴짜 정비공 정도로만 여겼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어떤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지, 그의 침묵이 어떤 폭풍을 잠재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평범함은 그가 필사적으로 쟁취한 일종의 위장이자 안식처였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았고 총성의 메아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평온한 일상은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정비소 문 앞에 급하게 멈춰선 것은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다. 창백한 얼굴과 다급한 숨소리,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는 눈초리는 그녀가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문을 닫자마자 정비소 안으로 거의 뛰어 들어오다시피 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박소연 기자였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리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었다. 거대 방위 산업체 넥서스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최태환 회장. 그녀는 최 회장의 불법 무기 밀매와 정경유착의 증거를 잡기 위해 몇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잠입 취재를 감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 그녀의 존재는 발각되었다. 지금 그녀는 정비불량을 가장하여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차가 이상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차량 고장에 대한 걱정 이상의 공포를 읽어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로 다가갔다. 보닛을 열고 엔진을 살피는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감각은 이미 날카롭게 깨어나 주변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빠르게 차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곧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브레이크 오일 라인이 교묘하게 절단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누가 한 짓입니까?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기계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렸다. 소연은 그의 질문에 움찔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안정감에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털어놓을 뻔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직전 정비소 입구에 또 다른 차가 멈춰섰다. 이번에는 검은색 SUV였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위협적인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정비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값비싼 양복은 기름때에 묻은 작업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선두에 선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연을 향해 말했다. 박소연 기자님, 여기서 숨바꼭질은 그만하시죠. 회장님께서 기자님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조용히 저희와 함께 가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무게는 공기를 짓눌렀다. 다른 두 남자는 입구를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소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낡은 타이어 더미에 부딪혔다. 남자들의 시선은 오직 소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비공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그들은 민준을 그저 배경의 일부, 무시해도 좋은 가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저지를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민준은 여전히 엔진을 들여다보는 척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등 뒤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남자들의 수, 위치, 그리고 그들의 호흡 소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선두의 남자가 소연에게 다가가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했다. 좋은 말로 할 때 갑시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존재감 없이 서 있던 민준이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예고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남자에게 다가갔다. 내 작업장에서 손님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야, 이 기름쟁이는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썩 꺼져. 남자는 민준을 밀치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민준의 몸에 닿지 못했다. 민준의 손이 먼저 움직여 남자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경련이 일어났다. 민준은 그저 손목을 잡았을 뿐인데 마치 강력한 바이스에 짓눌린 듯한 압력이 남자의 뼈를 파고들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남자의 몸이 균형을 잃었다. 민준은 그대로 그의 팔을 비틀며 어깨 관절을 탈구시켰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나머지 두 남자가 당황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다. 소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 부러지고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뿐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위협적이던 남자 셋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한 명은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복부를 감싸 쥔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단검을 들었던 남자는 손목이 부러진 채 자신의 무기 옆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조금도 숨을 헐떡이지 않았고 옷에는 먼지 하나 묻어 있지 않았다. 마치 세 명의 장정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먼지를 털어낸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정비공의 것이 아니었다. 그 눈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의 냉철함과 적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급소를 꿰뚫는 포식자의 본능을 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다음에는 팔다리로 끝나지 않을 테니.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남자들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해 도망쳤다. 잠시 후 정비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평온한 정적이 아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긴장감과 충격이 떠다니고 있었다. 소연은 벽에 기댄 채 숨 쉬는 것조차 잊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괴한들을 순식간에 제압한 남자. 그는 분명 평범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민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주워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소연의 차로 다가가 망가진 브레이크 라인을 살폈다. 그의 침묵은 소연에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차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수수께끼 그 자체였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더러웠지만 그 손이 만들어낸 결과는 치명적일 정도로 깔끔했다. 그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넥서스 인더스트리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 싸울 다윗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젊은 기자는 과거의 망령을 끄집어냈다. 불의, 폭력, 그리고 힘없는 자의 절규. 그가 외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녀를 통해 다시 그의 현실로 침투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조용한 세상은 이미 깨져버렸다.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다. 다시 한번 전쟁의 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도망칠 것인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연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의 불안한 시선과 마주쳤다. 당신이 쫓고 있는 자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이 일에 계속 파고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의 경고는 진심이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민준에게 내밀었다. 여기 그들의 범죄 증거가 담겨 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만 해요. 민준은 USB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비소의 낡은 철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문 너머에 있는 어두운 세상, 그가 떠나왔던 전장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바깥은 위험하니. 그것은 동의도 거절도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평범한 정비공이라 생각했던 남자. 그는 어쩌면 전쟁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정비소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금 전의 폭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남아 있었다. 박소연은 강민준이 건넨 뜨거운 인스턴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차를 수리하는 남자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등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단순한 정비공이 아닌 훈련받은 암살자 혹은 비밀 요원. 상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어느 것 하나 현실감이 없었다. 민주는 망가진 브레이크 라인을 임시로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침착하고 정교했다. 마치 방금 3명의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의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의 침묵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다면 지금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요새에 침입한 이 불청객과 그녀가 가져온 위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의 평화는 이미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것은 파편을 쓸어 담거나 혹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소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평범한 시민으로 대할 수 없었다. 당신이 누구든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들은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개들이에요.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싸움에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가 전혀 무고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민주는 작업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두운 작업장 안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나 말해보시오. 그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정보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능력과 그가 가진 기묘한 신뢰감을 목격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비밀 거래 장부와 무기 설계도예요. 그들은 국방부와 짜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뒤 그걸 불량품으로 위장해서 뒤로 빼돌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테러 조직이나 분쟁 지역의 독재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문제는 그 무기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같은 무기들이죠. 전자기 펄스 수류탄, 소음 없이 초고속으로 발사되는 레일건, 심지어는 소형 드론을 이용한 암살 병기까지. 소연이 무기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동안 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 전자기 펄스 수류탄, 레일건. 그 단어들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던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팠다. 잊으려 했던 악몽, 피와 화약 냄새가 자욱했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소연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무기들, 혹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고 불리나? 소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건 극비 프로젝트 명칭인데.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몇 달 동안 목숨을 걸고 파헤친 비밀을 이 동네 정비공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거의 망령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5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동남아시아의 어느 정글. 그의 기억은 그날의 지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블랙 스콜피온의 팀장, 코드네임 하데스였다. 그의 팀은 전설이었다.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들고 적들에게는 죽음의 신 그 자체로 통했다. 그날의 임무는 적의 수뇌부를 생포하는 것이었다. 모든 정보는 완벽했고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무기들이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통신 장비는 정체불명의 전자기 펄스의 먹통이 되었고 동료들은 소리 없는 총탄에 쓰러져 갔다. 하데스, 적의 화력이 너무 강하다. 이건 우리가 알던 무기가 아니야. 부팀장 제우스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동료였다. 민주는 제우스와 함께 어모 사격을 하며 퇴로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섬광이 터지며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빗물과 피가 뒤섞인 진흙탕 속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동료들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다. 제우스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복수해줘, 하데스였다.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군 상층부는 작전 실패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려 했고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존재는 철저히 은폐되었다. 그는 배신감과 죄책감 속에서 군복을 벗었다. 그는 동료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하데스를 죽이고 평범한 정비공 강민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는 총을 잡지 않겠다고, 다시는 피를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불타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과거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끝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넥서스 인더스트리, 최태환. 그들이 바로 자신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흉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박소연 기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전쟁이었다. 5년 전에 미처 끝내지 못한 전쟁의 연장선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소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민주는 그녀가 내밀었던 USB 드라이브를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플라스틱 케이스를 어루만졌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죽은 동료들의 한이 담긴 유품이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 안에 있는 자료, 전부 복사본이 있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이제부터 이 일은 나도 같이 하지. 대신 조건이 있소.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를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자 굳건한 약속이었다. 전쟁의 신 하데스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소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력한 조력자를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들어선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민주는 만족한 듯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는 먼지 쌓인 위성 전화기와 노트북이 있었다. 그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유물들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비공의 투박한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고 정확한 타이핑이었다. 그는 몇 분 만에 넥서스가 구축한 다중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고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무기 설계도와 비밀 거래 내역들은 그의 기억 속 파편들과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위성 전화기를 집어들고 짧은 번호를 눌렀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간 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냐? 민주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다, 하데스. 오래된 빚을 받으러 갈 시간이다. 청소부가 필요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낮고 흥분된 목소리가 대답했다. 젠장, 당신 살아있었군.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대장. 전화가 끊겼다. 강민주는 더 이상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전쟁의 신 하데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밤은 도시의 상처를 가리는 거대한 담요처럼 내려앉았다.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초고층 빌딩은 그 자체로 밤의 황제처럼 군림하며 아래의 세상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꼭대기층 최태환 회장의 집무실은 분노로 가득 찬 진공 상태와 같았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깨진 크리스탈 잔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다.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등진 채 그림자 속에 얼굴을 감추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억눌린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고작 기자 계집 하나와 기름쟁이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서 3명의 숙련된 인원이 병원 신세를 져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집무실 중앙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보안 책임자이자 뒷세계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코드네임 케르베로스. 그는 전직 용병 출신으로 피와 죽음의 냄새를 향수처럼 여기는 남자였다. 케르베로스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제 불찰입니다, 회장님. 상대가 평범한 정비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저희 인원들은 거의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최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평범하지 않은 정비공. 용병이라도 됐다는 건가? 대한민국 길바닥에 그런 인재가 굴러다닌다고? 그의 말에는 상대를 얕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성가신 해프닝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 정비소의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지금 바로 인원을 보내서 정리하겠습니다. 케르베로스의 말에 최태환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 그 계집이 아직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놈들을 자극하면 데이터를 세상에 풀어버릴지도 몰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쥐는 구석으로 몰아야 제 발로 덫에 들어오는 법이지.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돈줄을 막아 주변 인물들을 압박해서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어. 그리고 그 정비공, 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프로 앞에서는 아마추어일 뿐이라는 걸 똑똑히 가르쳐줘. 한편 도시의 반대편 낡은 정비소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었다. 강민주는 박소연이 넘겨준 USB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복잡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은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보였다. 그는 이 악보에서 불협화음을 찾아내야 했다. 적의 가장 약한 골이 공격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했다. 소연은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 한참 만에 민준이 입을 열었다. 이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록일 뿐이야. 우리가 필요한 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야. 현장을 덮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내야 해. 그의 말에 소연이 물었다. 현장이라니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민주는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항구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물류 창고였다. 서류상으로는 넥서스의 자회사인 평범한 물류회사 소유였다. 최태환은 조심스러운 놈이야. 불법 무기를 본사나 연구소에 보관할 리가 없어. 분명 이런 유령 회사를 통해 위장하고 있겠지. 이 창고의 입출고 내역이 지난 몇 달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수상하지. 민준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는 정비소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그가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자 그곳에는 자동차 부품이 아닌 그가 직접 만들고 개조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들은 그가 하데스였던 시절의 유물이자 정비공 강민준의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무기들이었다. 그는 소형 정찰 드론, 직접 제작한 휴대용 EMP 장치, 그리고 각종 만능키와 해킹 장비들을 챙겼다. 군용 장비처럼 투박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장비에는 그의 경험과 지식이 녹아 있었다. 그는 소연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여기서 나가지 마시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이건 명령이오. 그의 단호한 어조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장을 향해 떠나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민주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소음 없이 어둠 속을 달려 넥서스의 물류 창고에 도착했다. 창고 주변에는 철조망과 수많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허술해 보였다. 그는 사각지대를 따라 유령처럼 움직이며 담벼락에 접근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드론을 꺼내 날려 보냈다. 드론은 벌새처럼 조용히 날아오르며 창고 전체의 구조와 경비 병력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그의 손목에 있는 소형 모니터로 전송했다. 경비는 삼엄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패턴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하고 적외선 감지기를 교란 장치로 무력화시켰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은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보호받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것은 복잡한 퍼즐에 불과했다. 그는 휴대용 단말기를 연결해 보안 시스템의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ACCESS 그랜테드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창고 내부는 거대한 동굴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높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 위에는 수많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은 평범한 공산품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민준의 예리한 눈은 그 속에 숨겨진 이질적인 무게감과 형태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파괴나 절도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정보였다. 그는 상자들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며 사무실로 보이는 구역으로 향했다. 사무실의 컴퓨터는 최신 보안 프로그램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해킹 장비를 연결하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제하기 시작했다. 배송 명세서, 거래처 목록, 그리고 다음 거래에 대한 암호화된 정보들이 그의 저장 장치로 조용히 흘러 들어왔다. 그때였다. 그의 예민한 감각이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감지했다. 창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예정에 없던 방문객이었다. 그는 즉시 데이터 복제를 멈추고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창고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케르베로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케르베로스는 마치 사냥터에 온 맹수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뭔가 이상해. 공기가 달라. 그의 직감은 그가 수많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부 수색해.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라. 민주는 거대한 선반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후퇴를 준비했다. 하지만 케르베로스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 침입했던 경로를 정확히 역추적하며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저쪽이다. 부하 중 한 명이 민준이 들어온 사무실 문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이제 숨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소음은 더 많은 적을 불러올 뿐이었다. 그는 선반 사이를 미로처럼 질주하며 그들을 교란했다. 거기서 부하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그는 선반 위에 무거운 부품 상자를 발로 차 떨어뜨려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쇠파이프를 지렛대 삼아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치열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케르베로스는 혀를 차며 민준의 움직임을 쫓았다. 그는 상대가 보통 실력자가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다. 저 움직임, 저 판단력은 혹독한 훈련과 실전 경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대체 누구냐, 넌? 케르베로스가 어둠을 향해 외쳤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천장에 조명 하나가 터지며
주변이 암흑에 휩싸였다. 민준이 던진 작은 쇠구슬에 맞은 것이었다. 그 짧은 순간의 혼란을 틈타 민준은 미리 파악해 두었던 환풍구를 통해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케르베로스와 그의 부하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케르베로스는 분노에 찬숨을 내쉬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민준이 침입했던 사무실 문, 금속으로 된 문 표면에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힌 작은 그림이 있었다. 그것은 검은 정갈의 형상이었다. 그 순간 케르베로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이 떠올랐다. 그는 그 상징을 알고 있었다.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던 지옥의 문지기라 불리던 부대의 상징, 블랙 스콜피온.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말도 안 돼. 그들은 전원 사망했을 텐데. 그는 최태환 회장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정비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죽음에서 돌아온 전쟁의 신을 건드린 것이었다. 최태환 회장의 집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케르베로스가 가져온 소식은 그의 오만한 자신감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다. 블랙 스콜피온, 그 이름은 뒷세계에서도 전설로만 취급되는 단어였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해버린 유령 부대.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국가의 가장 더러운 임무를 수행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5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전원 사망했다고 보고되었다. 최태환은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죽은 자가 돌아왔다는 건가? 마치 삼류소설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신중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케르베로스에게 물었다. 그 상징이 확실한가? 케르베로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용병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들에 대한 소문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불렸습니다. 만약 그 생존자가 정말 하데스라면 케르베로스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담고 있는 무게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최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래서 그 재앙이라는 작자가 고작 동네 정비소에 숨어 기름이나 만지고 있었다는 건가? 세월이 그를 무디게 만든 모양이군.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두려움보다 분노를 먼저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 하는 자에 대한 분노였다. 잘 됐어. 유령 사냥은 언제나 흥미롭지. 놈이 우리의 물류 창고에서 정보를 빼내 갔겠지. 다음 움직임이 예측되는군. 그의 시선이 책상 위의 달력에 머물렀다. 3일 후 7번 부두에서 있을 예정인 대규모 거래일이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최신작들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 날. 거래 액수만 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케르베로스, 거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아니, 오히려 판을 더 키워. 놈이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거야. 7번 부두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어라. 대한민국 최고의 용병들을 고용해. 단 한 마리의 개미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 전설적인 하데스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최태환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자신의 힘을 과시할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의 정비소에서는 훔쳐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한창이었다. 민준은 단순한 전투 기계가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보 분석가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넥서스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갔다. 박소연은 그의 옆에서 해독된 파일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취재 자료와 비교하며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직감은 민준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찾았어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소연이 외쳤다. 그녀의 눈이 모니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작전명, 바랄라. 3일 후 7번 부두에서 있을 거래에 대한 세부 계획서였다. 거래될 무기 목록, 수량, 그리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목록의 최상단에는 민준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무기, 개량형 EMP 수류탄과 소음 레일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쥐어졌다. 소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막아야 해요. 경찰이나 군에 알려야.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소용없어. 넥서스는 이미 상층부까지 손을 써놨을 거야. 우리가 증거를 가져가도 그들은 이걸 조작된 정보라고 둘러댈 테고 오히려 우리만 함정에 빠지게 될 거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는 이미 최태환의 수를 읽고 있었다. 최태환은 덫을 놓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럼 어떡하죠? 소연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다. 거대한 악의 제국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덫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덫을 역이용하면 돼. 놈들은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 올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니야. 우리의 목표는 폭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비소 한 구석에 쌓여 있던 고철 더미로 향했다. 그곳에는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 낡은 가전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소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낡은 전자레인지에서 마그네트론을 꺼내고 오래된 컴퓨터에서 파워 서플라이를 분해했다. 그의 손은 마치 마법사처럼 고철들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부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놈들의 무기는 모두 전자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레일건, 통신장비, 심지어 조준경까지. 만약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가 소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복잡한 전선과 부품들이 얽힌 장치가 들려 있었다. 광대역 EMP 발생기. 군용 장비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반경 100m 내에 모든 비차폐 전자장비를 태워버리기엔 충분하지. 놈들의 이빨을 전부 뽑아버리는 거야. 그는 평범한 정비공의 기술을 이용해 전쟁의 신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졌다. 민준이 7번 부두에 잠입하여 EMP를 터뜨리고 거래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동안 소연은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고성능 드론을 이용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생중계할 계획이었다. 경찰이나 언론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증거를 보여주는 것. 넥서스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는 진실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완벽한 함정이자 유일한 승리 전략이었다. 남은 이틀 동안 정비소는 그들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민주는 밤을 새워 EMP 장치를 완성하고 동시에 부두의 지형과 구조를 분석하며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소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서버를 확보하고 드론 조작 기술을 연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역할에 몰두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하나는 복수를 위해, 하나는 정의를 위해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도시는 아침부터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7번 부두는 회색빛 안개와 빗줄기 속에 음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케르베로스는 부두가 내려다 보이는 크레인 위에서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용병들은 이미 항구 곳곳의 어둠 속에 저격수처럼 숨어 있었다. 모든 감시 카메라, 모든 통신망은 그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는 하데스를 위해 완벽한 사냥터를 준비했다. 그는 이 전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생각에 흥분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빗줄기는 밤의 장막처럼 7번 부두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축축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케르베로스는 거대한 크레인 조종석 안에서 전장의 지배자처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을 포착하는 야수의 빛이 번뜩였다. 부두 곳곳에 배치된 그의 용병들은 비에 젖은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한 통제하에 있었다. 그는 하데스라는 전설이 이 거대한 거미줄의 어디를 건드려도 즉각 알아챌 수 있도록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주는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거미줄 아래의 물길을 따라 움직였다. 차가운 밤의 바닷물은 그의 체온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차갑게 벼려져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컨테이너선 하단의 그림자에 몸을 붙여 부두의 심장부로 접근했다. 그의 호흡은 극도로 제어되어 있었고 물결을 가르는 움직임은 한 마리의 수중 포식자처럼 부드럽고 은밀했다. 케르베로스가 하늘과 땅을 감시하는 동안 하데스는 지옥의 강을 건너 그의 발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부두에서 약 1km 떨어진 낡은 등대 안 박소연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드론 컨트롤러 위에서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조종하는 고성능 드론은 이미 부두 상공의 빗줄기 속에 몸을 숨긴 채 적외선 카메라로 거래 현장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검은색 세단 몇 대가 부두 중앙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육중한 트레일러가 뒤따랐다. 바랄라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컨테이너 하역장 중앙에서 거래가 시작되었다. 최태환의 부하들과 중동의 무기상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트레일러의 뒷문이 열리자 그 안에 실려있던 섬뜩한 형태의 무기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케르베로스의 용병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쌌다. 소연은 숨을 참으며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녹화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 한쪽에서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세상이 이 범죄의 현장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물 밖으로 나온 민주는 거대한 컨테이너 더미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온몸은 비와 바닷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직접 제작한 EMP 장치를 꺼내 들었다. 타이머를 2분으로 맞추고 장치를 컨테이너 뒤편의 전력 공급 장치에 단단히 부착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거래 현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다. 저 무기들, 자신의 동료들을 앗아간 죽음의 사신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미루지 않을 것이다. 거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무기상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손목시계의 버튼을 눌렀다. 그가 설치한 EMP 장치가 푸른 빛을 번쩍이며 작동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부두 전체를 휩쓸었다. 그 순간 부두를 환하게 비추던 조명들이 일제히 터져나가며 암흑이 찾아왔다. 용병들이 의지하던 최첨단 야간 투시경은 스파크를 일으키며 까맣게 타버렸고 귓속의 무전기에서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터져나왔다. 거래되려던 레일건과 첨단 장비들은 한순간에 값비싼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뭐야, 무슨 일이야. 혼란에 빠진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죽음의 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암흑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다. 그는 용병들의 위치와 숫자를 이미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목표물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갔다. 시야와 통신이 마비된 용병은 공포에 질려 총을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등 뒤에서 나타나 목을 강하게 가격하여 소리 없이 쓰러뜨렸다. 혼란은 공포로, 공포는 절망으로 번져나갔다.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하나씩 쓰러져 나갔다. 민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벼락처럼 치명적이었다. 그는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둘러 여러 명을 동시에 제압하고 컨테이너를 지렛대 삼아 걷어차 적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오직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짧은 비명만이 비와 함께 어둠 속에 섞여들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크레인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케르베로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완벽한 사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비상통신망으로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젠장, 하데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치며 크레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전설을 상대하기로 결심했다. 케르베로스는 어둠 속에서 민준의 기척을 쫓았다. 마침내 그는 컨테이너들 사이의 공터에서 민준과 마주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비상 조명등이 두 남자의 실루엣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드디어 만나는군.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 케르베로스는 전투용 나이프를 꺼내들며 으르렁거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세를 낮췄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기였다. 두 사람의 싸움은 폭풍처럼 격렬했다. 케르베로스의 공격은 곰처럼 강력하고 저돌적이었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뱀처럼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힘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고 흘려보내며 역으로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주먹과 뼈가 충돌하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케르베로스는 자신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패배를 몰랐던 전사였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그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내 놈은 대체 정체가 뭐냐? 케르베로스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민주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의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너희 같은 놈들에게 동료를 잃은 자다. 그 순간 민준의 움직임이 변했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나이프를 쥔 팔을 낚아채고 그의 예상치 못한 급소를 연속으로 가격했다. 케르베로스의 몸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어깨와 무릎 관절을 탈구시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악, 케르베로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한편 소연의 드론은 이 모든 광경을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불법 무기 거래 현장, 정체불명의 공격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전설적인 군인처럼 싸우는 한 남자의 모습까지. 그녀가 송출하는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뉴스 채널과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7번 부두의 전투, 그림자 군인의 등장.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쓰러진 케르베로스를 차갑게 내려다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잠시 후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부두를 완전히 포위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값비싼 고철이 된 무기들, 엉망이 된 거래 현장, 그리고 신음하는 용병들과 무기상들 뿐이었다. 세상은 뒤집혔다. 강민중과 박소연이 계획한 완벽한 함정은 성공했다. 최태환의 제국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박소연의 드론이 송출한 영상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투하된 폭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혀 있었다. 모든 뉴스 채널의 헤드라인은 넥서스 인더스트리 7번 부두에서의 불법 무기 거래 현장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용병들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군인 7번 부두의 유령이라 부르며 그의 정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넥서스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기업의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다.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여론의 압박은 그 어떤 정치적 외압보다 강력했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넥서스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최태환 회장에게 돈과 권력을 약속받았던 정재계 인사들은 썰물처럼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태환이라는 배를 가장 먼저 침몰시켜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최태환 회장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서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이사들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죄를 그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면서도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오직 차가운 모멸감과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는 케르베로스가 남긴 마지막 보고를 떠올렸다. 하데스. 그 이름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고작 한 명의 유령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속이고 빼앗으며 정상에 올랐지만 결국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정비공 하나에게 발목을 잡힌 것이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재앙이라 정말 딱 맞는 말이군.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이 없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판을 뒤엎고 새로 시작하는 남자였다. 그는 비밀 금고에서 위조 여권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비자금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챙겼다. 그는 수년 전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외에 도피처를 마련해 두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재기할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웃는 듯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본 뒤 아무런 미련 없이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의 목표는 빌딩 옥상에 있는 개인 헬리패드였다. 그곳에는 그를 남미의 작은 섬나라로 데려다줄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었다. 검찰과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지만 하늘길은 아직 열려 있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새로운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하데스라는 남자를 찾아내어 복수할 것이다.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킬러들을 고용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아직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자신이 이미 체크메이트 상태였음을 깨달았다. 헬리콥터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빗줄기가 쏟아지는 헬리패드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어둠에 녹아드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최태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그의 실루엣을 악마처럼 비추었다. 최태환은 순간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랐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최태환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최태환의 심장을 짓눌렀다. 최태환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질 뻔했다. 그는 품속에서 최후의 보루인 권총을 꺼내 민준에게 겨누었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면 쏴버리겠어.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공허하게 묻혔다.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총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총구 앞에서 동료를 잃었고 그 자신도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에게 총이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다. 최태환은 공포에 질려 방아쇠를 당겼다. 당. 총성이 울려 퍼졌지만 민주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살짝 비틀어 피한 것이었다. 최태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그는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그보다 민준의 손이 더 빨랐다. 민준은 눈 깜짝할 사이에 거리를 좁혀 최태환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잡아 헬리패드 가장자리로 끌고 갔다. 수백 미터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다. 내 놈이 판무기 때문에 내 동료들이 죽었다.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내 놈은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겠지. 그들은 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나라를 지키려다 죽었다. 최태환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돈을 원하나? 얼마든지 주지.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겠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 그의 비굴한 애원은 민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그를 아래로 밀어버릴 수도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사고사로 위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너에게 죽음은 너무 과분한 사치다. 민준은 최태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너는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네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네 두 눈으로 보고 네가 무시했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네가 죽인 내 동료들에게 진정한 복수는 네가 감옥에서 비참하게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때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며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박소연이 민준의 계획을 듣고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경찰들은 쓰러져 있는 최태환과 그를 내려다보는 민준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최태환은 구원이라도 만난 듯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 저놈이 날 죽이려고 했어. 하지만 민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경찰들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혹은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감은 법이나 규율을 초월한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 한 시대의 악은 그렇게 몰락했다. 제국의 황제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찼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7번 부두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어 사회의 모든 부조리한 부분을 후려쳤다. 최태환 회장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며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정재계의 거물들을 줄줄이 엮어냈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수렁에 빠졌다. 결국 최태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그의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다. 박소연은 이 모든 격변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송출한 영상은 진실을 밝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무명 기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이 되었고 여러 언론사에서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며 그녀를 영입하려 했다. 그녀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며 단상에 섰을 때 수많은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뇌리에 스친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기름 냄새 가득했던 낡은 정비소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이름 없는 영웅의 손에 의해 지켜집니다. 저는 그저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확성기였을 뿐입니다. 이 영광을 어둠 속에서 빛을 위해 쌓은 이름 없는 모든 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녀가 말하는 이름 없는 영웅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평범한 정비공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과연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를 찾았을까? 그 시간 강민주는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국립현충원에 있었다. 비가 내린 뒤에 공기는 맑았지만 수많은 비석들이 늘어선 그곳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거웠다.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한적한 구석에 나란히 자리한 5개의 비석 앞에 섰다. 그곳에는 그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블랙 스콜피온의 팀원들이 잠들어 있었다.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비석에 맺힌 빗물과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깊은 대화를 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5년 전 그날의 동료들을 떠올렸다. 언제나 호탕하게 웃던 제우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던 포세이돈, 분위기 메이커였던 아폴론까지. 그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침내 그들의 얼굴을 죄책감 없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비석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의 복수는 끝났다. 편히 쉬어라, 나의 형제들이여.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은 비로소 땅에 내려놓아졌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허무함과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쫓기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데스라는 이름을 이곳에 그의 동료들 곁에 묻어두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정비공, 강민준으로 살아갈 것이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몇 주 후 그는 다시 자신의 낡은 정비소로 돌아왔다. 정비소는 그가 떠났을 때와 변함이 없었다. 기름과 강철의 냄새, 벽에 걸린 낡은 공구들, 그리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까지. 하지만 그 공간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정비소가 과거로부터의 도피처이자 스스로를 가둔 감옥이었다면 이제 이곳은 그가 선택한 삶의 터전이자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수리를 기다리는 낡은 트럭의 보닛을 열었다. 그가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있을 때 정비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소연이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다급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변함없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지나가던 길에 들렀어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민주는 기름 묻은 손을 헝겊에 닦으며 그녀를 마주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소연은 선물 상자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고급 만년필이에요.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제 감사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거짓 속에 있었겠죠. 민주는 잠시 만년필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어둠과 분노의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용감한 기자더군. 그가 말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세상을 구했지만 서로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소연은 곧 떠나야 한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정비소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그것은 그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자 그의 영혼의 평화를 묻는 질문이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트럭 엔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렌치를 집어들고 볼트를 조이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하는 규칙적인 금소금이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평화로운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답을 알 수 있었다. 소연이 떠난 후 정비소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복잡한 기계를 만지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는 이 단순하고 정직한 노동 속에서 진정한 구원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의 신은 이제 잠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총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도구였다. 평범한 정비공이라 생각했다. 그는 전쟁의 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평범한 정비공으로 돌아와 그 누구보다 위대한 평화를 쟁취했다.